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 변호사회가 진해원 검사를 징계하라고 징계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법이 오늘 대검이 오늘 받았어요. 진해원 검사를 대검 감찰부에 배당하도록 했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 이제 돌아가신 거 관련해 가지고 여성의 자기 정체성,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면서 이제 2차 가해했다 이런 이유로 들었던다고 생각해요. 미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야 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사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이미 피해자 확정이 돼야 되고 하는 과정에 진해원 검사는 상당히 할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투라는 단어의 어떤 정의가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 같은, 심지어는 의미도 바뀌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진해원 검사 얘기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문제를 건 게 어떤 검사 공무원으로서의 품격을 이제 실추시켰다, 신뢰를 잃게 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검찰 수사를 믿지 않는 한동훈은 더한 거죠. 검찰의 신뢰를 완전히 박살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여성변협에서 진해원 검사를 실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의 어떤 권익이나 그런 부분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여성들의 어떤 길을 막는 오히려 엑스맨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선의 이야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광풍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떻게 말해도 다 2차 가해래.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표현의 자유의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 피해자 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뭔가 타깃 삼아서 네가 하는 게 뭔가 믿어지지 않아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2차 가해라고 인정합니다만, 이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다른 이견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 이걸 저는 광풍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진해용 검사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성에 정속되지 않는 형태의 자기 성들은 늘상 피해만 보는 존재들로서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2차 가해라면서 징계해달라고 청구를 했더니 윤석열이, 한동훈은 그렇게 진해용이 잘못했어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입장에서 결제해 준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진해원 검사의 모습은 과거에 정말 멋있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쿨하고 그 멋있는 여성의 모습으로서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거든요. 실제 대중들의 상당수도 진해원 검사처럼 당당하게 이제 자신을 밝히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를 더 사이다로 생각을 하지, 이거를 꼬투리 잡는 여성 변협 쪽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논리력이나 수준을 오히려 격하시키는 어떤 바보 같은 논리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거에 동참한 검찰에서도 강조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진해용 검사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박원순 시장님하고 팔짱 끼고 이런 얘기는 다 겉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다. 민사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건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소인의 주장을 억압할 대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2차 가해, 3차 가해 없이 깨끗하게 끝내는 방법인데, 간단히 말하면 여성단체나 관련한 그 고소인의 변호사들은 이걸 여론 재판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방송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표현들이 다 2차 가해라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오죽했으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반론도 용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여론 재판 진행 중인 건 이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 여론 재판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저는 어제도 방송 내용의 요지가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투라고 주장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은 피해자로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미투라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왜곡됐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안희정 지사에 관련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희정 지사와 고소인이었던 김모 씨는 가해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면 안희정 지사의 실은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불륜 행위를 미투라는 운동으로 포장함으로써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보게 돼 있냐면은 여성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펜스 룰을 더 엄밀하게 적용하는 사회 기관들이 생깁니다. 저 아는 사람도 여성 직원을 고용하려 하지 않아요. 비서도 동성으로 하자. 이런 말이 계속 생기면 지금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일자리 찾기 힘든 구조에서 여성들이 자기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은 남녀의 대립 구조로 가는 게 아니고 남녀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구조로 가야지 첨예하게 남성은 무조건 여성의 적 이런 맞습니다. 구조로 운동이 만약에 전개되면 페미니즘의 본질을 이거는 왜곡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여성 인권이나 여성을 무시한 사람 주위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남성, 여성의 어떤 젠더의 문제로 인식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이 되어 오는 과정에 아, 지금은 이런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세상이구나라고 나름 학습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어떤 손을 딱 그어가지고 여성이 어마어마하게 억압받는 시대, 이런 차원으로 남성, 여성들이 저기야라는 식으로 운동을 하면 결정적으로 이 사회의 절반인 남성들의 동의를 못 받는 상태의 여성 운동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은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얘기인데 좀 그 남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남녀 역차별을 경험했지 남녀 차별을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 위험한 발언이에요. 네, 위험할 수도 있는데. 위험한 얘기 하십시오. 제가 네. 위험한 얘기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남녀 차별을 겪은 거는 드라마에서 이제 오빠 때문에 막내 아들 때문에 공부 못하던 어떤 딸들에 대한 스토리 뭐 이제 가부장적 스토리만 봤지 저는 못 겪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여자애들보다 맞으면 더 맞았지 덜 맞은 적 없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배려도 여자들이 받으면 받았지 막 여학생들한테 끌려가고 그랬습니까? 여학생들한테 맞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끌려가서 막 라면 안 네. 끓이면 너 죽여. 그랬고 막 실제로 또 이제 성적에서도 공부만 잘하는데 운동 못하는 애들이 체육을 술을 받아요. 저는 왼손잡이라고 술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체육에서. 남들보다 제일 잘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겪었고요. 직장에서도 이거는 좀 민감할 수 있지만은 군대 문제 때문에 남자는 역차별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군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나보다 두세 살 어린 여자들과 동기가 되고 동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승진이나 일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걸 역차별이 되는 세상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남녀의 불평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심지어 세법에서도 부녀자 세대주 공자라고 해서 여자만 해주는 것도 그런 있어요. 얘기 좋다. 자, 그러니까 어쨌건 네. 이야기가 좀 너무 세서 오늘 주제가 벗어날 수도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다른 중심을 이렇게 딱 잡아보면은 이게 어떤 광풍의 시대가 되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2차 가해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하기 바쁜데 여기에 정파성이 개입하면요 진상규명 방해됩니다. 한쪽은 인정 안 할 테니까 말하자면 지금 뭐 소위 말하면 기레기들이 총공세에 나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동영 YTN 진행자가 보도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YTN 방송에서 이동영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는데 내용 보면 팟캐스트에서야. 박지희 아나운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 방송에 나가는 박지희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다. 예를 들면은 이제 4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방송하다 보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더 이 진상규명을 막 반대하는 느낌으로 갈까봐 뭐랄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도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표현이었어요. 근데 요게 아까 말한 표현 중에 실제로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개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늘상 사람들은 미투 이야기를 할 때 위력을 가진 사람, 자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미투라고 부를 만한 게 뭔데요. 사회적으로 뭔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거를 겪어내면서라도 이 운동이 확산돼서 그런 문화를 없애자는 취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찌 됐건 간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 받고 신망받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견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요. 그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직장인들이건 했을 때 누구나 묻는 첫 번째 질문이고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저희도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지사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나? 그리고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의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도대체 4년 동안 뭐 했길래?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성희롱 교육을 한 20여 년 이상 꾸준히 해왔습니다. 매년.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은 이런 걸 겪었을 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묵묵히 견디지 절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4년 동안 아무런 제기를 안 했다라는 거는 그거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그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나 거부하는 마음 어떤 언행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거를 묵살하고서는 덤빌 거라는 생각을 저희 쪽 사람이나 박원순 시장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랜 기간 지속된 데는 무엇일까가 누구든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이미 어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본질 자체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보도를 주도하는 게 조중동이에요. 이동영이 YTN 나가는데 지 팟캐스트에서 그런 말 했대. 이게 보도거리가 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지. 오직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그랬더니 그 전에는 뭐였어요? 박원순 애도도 하지 말라며. 박원순 애도하는 게 2차 가해라며.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투 형태로 가면 누구도 공감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요것들이 가해자는 무조건 나빠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구도적 문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들까지 정비가 돼야 되는 시점이면 각종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지희 아나운서의 문제 제기는 실제로 어떤 구조였기 때문에 그게 말을 못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이 미투 광풍은 수십 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차 가해라는 표현을 너무 이제 이 정부의 보도처럼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언론의 갈등 조장, 이번에 박원순 그 시장님의 사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남녀 성의 차이에 따른 서로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는 언론은 반성해야 되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남녀가 조화롭게 살지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언론이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그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실은 정치 혐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그 좀 낮추려는, 저하시키려는 그런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아마 그 쓰레기 미디어의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장자연을 죽게 만든 조선일보가 있던 식의 보도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고소인이라고 하는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분께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뭐 익명성 이런 그런 걸 하더라도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피해된 보상을 어떤 사람이 사과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돈을 요구하는 건지 그게 알 수가 없고 지금 구조는 앞에서 여성단체나 그 어떤 인권 변호사를 사로 지금 뭐 신분 세탁을 하고 계신 분으로 추정되는 분의 어떤 강목질에 사용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피해가 이러한 거 있으니 본인의 의지를 뭐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 분들도 나는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하고 싶으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명확히 밝히고 오히려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만 아프고 다치는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취재 비슷한 걸 해보면 딱 그 느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벤트 하듯이 터뜨리고 언론에 미리 알리고 방어권도 할 시간도 없이 간단히 말하면은 여러 가지 사건을 조사하다가 나온 이야기 중에 박원순 시장에 관련된 문제가 사건의 중요도 맨 위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게 이벤트식으로 뭔가 이렇게 확 터뜨리고 보자는 식이면 안 되고 진해온 검사가 정확하게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민사소송 걸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뭔가 그것은 판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가해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죽는 경우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짓밟았던 세력들이 총 골기해가지고 니들 2차 가해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태가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의 신상을 그러니까 고소인의 신상을 깐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 2차 가해하는 건 하지 마셔야 되고 저는 우리 쪽에는 그런 분들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호인이 신상을 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노영희 변호사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백선엽 그 안장 관련한 발언했다가 지금 이 YTN 출발새 아침에 하차를 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좀 비슷한 맥락이죠. 비슷한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맥락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앞에 뭐 이동영이든 박지든 노영희 변호사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는 프로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는 약간 중립의 입장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패널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패널은 자기의 의견을 정의당이든 자기의 관점을 개진하는 건데 그거를 말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렇게 따지면은 상대방의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그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한테 뭐 징징거린다고 했었던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사람 엄밀히 따지면은 국민의당에서 비례 11번 받아서 징징거리면 나와가지고 또 미통당 가가지고 11번 그 송파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미통당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패널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반성하지도 않아요. 우리 쪽 사람들은 정상적인 말을 하거나 혹은 우리 쪽 그 영역에서 말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언론으로 계속 노출시키면서 약간 억압받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 경향에서 이제 이번에 그 박원순 그 시장님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언론에서 막 클릭질 유도하듯이 막 그 무슨 게임 그쵸, 진행하듯이 아니면 뭐 스포츠 경기 진행하듯이 막 했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반성하는 듯한 이제 기사를 봤었는데 정말로 그 언론사들이 너무 좀 이건 편파를 떠나서 너무 정말 좀 심하게 좀 이런 조작을 하는 것 자체는 진짜 빨리 어떻게 해서든 뭔가 있어야. 근데 그 백선엽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 그래서 독립군을 토벌하러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보면은 교사 출신이 그 군관학교에 입교하는 것 자체는 확신범이거든요. 나는 일본이라는 즉 만주가 일본의 꼭두각시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하고 같은 민족끼리 토벌 작전을 간도 토벌을 하러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단순 가담자가 아니고 일제에 충성을 다 바치던 그런 적극적 사람이에요. 부역자죠. 적극적 부역자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노영희 변호사가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을 잡던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그 미군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수행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전에 일제시대 때 행했던 반민족적 행위가 해소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역사적 평가를 했을 때 저는 20대 초반에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뭐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군대 갔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성인으로 교사직위까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완전히 완성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저는 노영희 변호사가 정확히 짚었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당황한 상황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네.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쏜 공로가 인정돼서 현충원에 묻히느냐. 요거는 이제 저는 혼합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다 네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독립군한테 총을 쏘던 사람에 대한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한 건데요. 요게 이제 뭐 친일파들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해왔던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논리예요. 일부는 36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일제 강점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중에 대한민국이 독립될 거라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공무원도 하고 그랬을 텐데 문제는요. 그것을 그렇게 다 인식을 해버리면 뭐가 하나가 더 남냐면 그때까지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엄연히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사람들은 민족을 배신한 자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는 게 맞고 소극적으로 부역했던 사람들은 저는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백선엽이 이제 친일 적극 부역했던 장교에서
대한민국으로 박정희처럼 넘어와가지고 6.25 때 공헌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웅이 되는데 문제는 백선엽부터 악질인 게 뭐냐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심지어는 중간중간 살아오면서 독립군 토벌했던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한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현충원에 묻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선진국이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민족의 영웅이 있다는 소리, 개소리 하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사회에 6.25라는 게 없었다면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자기 나라를 대신했던 자기 나라 민족을 배반했던 자가 민족의 영웅으로 호칭을 부르면서 현충원에 묻히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 했다고 방송에서 하차를 해버려. 그래서 노영이 하차하니까 이동영 하차시켜야 돼. 박지희 하차시켜야 돼. 이 지랄 계속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백선엽 논란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들한테 이 백선엽이라는 사람을 과연 존경할 만하고 따라갈 만한 인물, 본받고 싶은 인물인가라는 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간도 특설 때는 우리나라 그 6.25 시대 때 이제 일제에 속해 있던 친일파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간독 특설 때만은 못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정도의 친일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백선엽, 백인엽 이 두 사람이 되온 선인재단의 어떤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선인재단이 어느 정도냐면은 인천의 한 중심에서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대 사학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 어떤 학교 재단 중에 이보다 더 규모가 있는 재단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인천에서는 가장 큰 영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한테 특혜를 받은 개인적인 그쵸. 그 관계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박정희를 살려줬다라는 남로당 그 시절에 그거와 또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6.25 기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 중에 백마고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주 극적인 드라마인데 그 백마고지 전투 마지막 사단장이 백선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전쟁 영웅으로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으로 이제 부각이 돼서 전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군대 출신인데 백인엽, 백선엽 군대 장군 출신인데 선인재단을 만들 이 규모의 자금과 돈을 어디서 벌었을까? 우리나라 군인 공무원 출신으로서 불가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주도 아니었고 어떤 만석군도 아니었는데 그 구조 속에서 분명히 부정이 있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알려진 건 백인엽이라는 사람이 군대에서 사병들을 굶겨가면서 축적한 재산으로 그걸 만들어졌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또 독재 부역한 그렇죠. 대가도 있고 있을 거고요. 대학 대가도 있고 적재적소에서 박정희의 은혜를 받았던 게 드러난 상황이고 본인의 잘못을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서도 죽기 직전까지 호의호식한 사람을 그래 이 사람이 본받을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자식들은 과연 부정과 친일과 어떤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롤모델로 살아난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과연 사람 사는 세상으로서 정의로운 사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될 수 있나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의 시각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지배에 복무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일제 시대는 일제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민 통치를 하잖아요. 미국 군정을 할 때는 군정에 또 충실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됐던 그 기관이 어디냐면은 군사영어학교라는 곳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45년, 46년에 그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를 받을 때는 군사영어학교 들어가면 또 그 전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출세가 보장된 구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은 뭐냐면은 일제 충성하던 사람 그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니 민족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또 잽싸게 미국에 또 아당하는 미국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찌하면 미국 세력에 내가 빌붙을 수 있을까 그 구조 속에서 나중에 6.25 전쟁 공간까지 이 사람이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문은 이거라고 봐요. 김원봉 선생은 그 독립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막판에 월북했다는 거 하나로 빨갱이로 몰려서 인정을 못 받으시고 계시고 우리 박원순 시장 같은 분도 그 수많은 좋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데 이 사람은 그 숱한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도 단지 6.25 전쟁 때 장군을 지내서 싸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웅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에서는 있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좀 백선엽은 내가 봤을 때는요, 미화된 측면이 있어요. 과장된 측면. 무슨 뭐 전투의 영웅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실제로는 4개 부대가 싸워서 이긴 거를 만약에 백선엽이 다 공로인 것처럼 했다 이렇게 최근에 어떤 증언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빨갱이들과 잘 싸워 이긴 상징이 필요하고 그 상징은 박정희처럼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실상 일본 놈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그래서 반민특위가 전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렇죠. 반민특위 같은 데서 그거를 정확하게 평가를 내려주면서 그 당시 국민의 90%는 친일 부역자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이게 나중에 소위 말하면 이 산업화 경제화에 있어서 무슨 공 같은 것들이 또 인정이 되면서 그 친일의 그냥 친일이 아니고 사실은 부역했던 적극적인 그 부역했던 자들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역사적 판단이나 법적인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친일 청산을 반대했던 자들이 백선엽을 영웅으로 지켜 세우면서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웃긴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과 이야기하는데 박용진 의원이 거기 가서 막 백선엽 장군 조문 다녀와서 어쩌고 저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따지면 역사에 공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근데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느냐. 지금 백선엽을 잡아쳐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그가 현충원에 묻히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은 백선엽을 현충원에 묻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실정법이 묻혀야 되니까 보훈처럼 거기다 묻을 수밖에 없는 정도가 현실이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